안녕하세요. 서브 세일즈맨, 그러니까 세일즈맨의 죽음에 관한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작가와 작가 아더 밀러 세일즈맨의 죽음의 어떤 전반적인 좀 살펴보게 될 잠시만요. 서브 세일즈맨, 이 세일즈맨의 죽음은 외국에서 너무 아주 유명한 작품이라서 뭐 번역도 여러 가지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한 번 이상, 아니고 여러 번씩 어쨌든 공연이 되고 있는 이제 전형적인 미국 극이죠. 볼게요. 예, 이 아더 밀러가 이제 특별히 유명해진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제가 보기에 가장 크게 유명해진 이유는 이 세기의 어떤 여우였던 이 마릴린 monroe하고 아마 결혼한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젊었을 때 모습하고 이제 나이가 든 모습이 너무 대비가 되죠. 뭐 어쨌든 얼굴만 봐서는 그 친밀한 그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에요. 1915년에 태어난 아서 밀러는 맨하탄에 살면서 할렘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그의 가족은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한 후 브루클린으로 이사했다. 그러니까 뭐 어린 시절 환경만 따지면 그렇게 이제 잘 사는 어떤 지역보다는 극단적으로 이제 못 사는 지역에 주로 살았던 사람이죠. 밀러는 1932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시절 그는 공부보다는 이제 운동에 더 집중했다. 미식 축구를 하다가 다친 무릎 부상으로 인해 이제 병역을 면제받게 되었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밀러는 라디오 가수부터 트럭 운전사, 자동차 부품 창고 점원에 이르기까지 이제 다양한 직업을 가졌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글을 쓰거나 이런 이제 작가 아니면 극작가 뭐 이런 이제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린 시절에 이런 이제 다양한 경험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됐겠죠. 물론 그 어린 시절은 되게 험난하게 이제 성장했을 거고요. 1934년 밀러는 미시간 대학에 입학했고 그곳에서 진지하게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대학 졸업 후 밀러는 뉴욕으로 돌아와 연방극단 프로젝트를 위한 극을 썼고 브루클린 해군 조선소에서 일했으며 라디오 희곡을 쓰기도 했다. 전형적인 이제 희곡 작가로서의 자신의 이제 커리어가 시작된 거죠. 1944년 첫 연극 모든 행운을 가졌던 남자가 실패한 이후 1947년에 모두가 나의 아들, 이제 올 마이 선즈라는 이제 원제인데요. 이게 큰 성공을 거뒀는데 이 작품은 지금도 정기적으로 제작되고 있다. 저도 그 앞에 여기 두 작품 중에서 첫 번째 작품은 저도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두 번째 거는 제가 좀 아는 내용이고 2년 후 세일즈맨의 죽음으로 밀러는 미국 극장에서 새롭고 중요한 목소리로 이제 홍보가 되었다. 말하자면 이제 새롭게 부상한 어떤 극작가로서 알려지게 되었다는 표현이죠. 음, 이게 또 이렇게 됐지? 밀러는 다음번 큰 성공은 1953년 실연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종종 조셉 메카시 상원의원과 미 하원의 비미국 활동위원회 강압전술에 대한 메타포로 쓰여되고 있다. 크로스오버라는 작품도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많이 이제 연극으로 만들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메카시즘 얘기가 여기 나와 있죠. 메카시즘에 휘말려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일종의 이념 전쟁 같은 것들이 이제 이 내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50년대 한 5년 동안 5년에 걸쳐서 미국 전역을 휩쓴 공산주의 색출 열풍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이런 색깔 논쟁 때문에 많이 이제 피해를 본 경우가 있었는데
아더 밀러도 피해나가지 못했던 거죠. 근거 없는 무분별한 주장이나 고발을 비판하는 용어로도 이제 요즘에는 이런 용어로도 이제 메카시즘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거고, 메카시즘이란 용어는 조지 프레먼드 메카시라는 이제 상원의원이 이제 주로 이 공산주의 색출, 말하자면 색깔론을 뒤집어 씌우는 그 이제 일종의 주인공 노릇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본따서 메카시즘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실상은 전형적인 마녀 사냥이었다. 이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마녀 사냥이라는 말은 상당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언젠가 이야기할 게가 있겠지만, 유럽 같은 데서는 어떤 식으로 마녀 사냥을 했냐면, 물론 중세 시대 뭐 이때 주로 이루어졌지만,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뭐 면제부를 판매한다는 거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구교 카톨릭이었지만 어쨌든 거기서 신부들이 이제 이 면제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식으로 말하자면 언젠가 죽고 나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 근데 이 지상에서 이제 지은 죄가 되게 많을 테니까 그거에 따라서 뭐 지옥을 가고 천국을 가게 된다. 그런데 지상에서 이제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면죄부를 어쨌든 구입하면 자기가 많은 죄 중에 일부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대부분 그게 이제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라든가 정치와 결탁한 어떤 종교가 이제 자행했던 일들인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특히 이제 여성들이 약한 여성들이 주로 당했는데 어떤 여성이 마녀로 몰렸다 그러면 마녀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마녀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완전히 홀딱 벗겨서 나체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평평한 데다 뉘어놓고요. 거의 한 1mm 간격으로 바늘로 온몸을 다 찌르는 거예요. 툭툭 찔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당연히 찔르면 아프죠. 그런데 이 어떤 고통을 호소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데만 표시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앞면이 다 되면 뒷면을 하고. 무슨 얘기냐면, 뭐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죽은 살이라고 하는데 그 표현을 어느 부분은 이렇게 꼬집고 찌르고 해도 아픔을 느끼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은 다, 누구나. 근데 그거를 이제 많이 찾아낼수록 이 여자는 찔러도 고통을 못 느낀다. 말하자면 마녀다. 그래서 몰아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대체로 어떻게 하냐면 높은 곳에서 밑에 물이 있는 이런 계곡 같은 데서 이제 떨어뜨려 죽여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제 수영을 잘 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떨어졌는데 살아나온 거야. 저거 봐라. 어떻게 여기서 떨어졌는데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냐. 마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잔다르크라고 이제 그 프랑스 이제 그걸로 유명한 것처럼 사형시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목적은 죽이는 거였죠. 목적은 죽이는 건데 최대한 자기들의 어떤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마녀로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미국에서 똑같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말하자면 먼저 목적을 정해놓고 수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메카시즘이라는 말에 원래 이 상원의원이 시작해서 이 사람이 주도해서 이제 말하자면 공산주의자를 색출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일종의 바람이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정치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정리하는 좋은 어떤 수단이 된 거죠. 메카시로부터 조사를 받고 증언을 강요받았던 아더 밀러는 실연의 개막 공연을 위해 벨기에로 가는 여건이 거부되었다. 말하자면 출국 자체가 이제 봉쇄된 거죠. 1956년 밀러의 첫 번째 결혼은 이혼으로 끝났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마를린 먼로와 결혼했고 그들의 결혼 또한 1961년에 이혼으로 끝났다.
사실 마릴린 먼로는 되게 불쌍한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이런 문화상품 내지는 어떤 뭐 이런 이제 상품으로서만 키워진 사람이니까 그랬다가 이제 결국 약물 중독인가 몰라서 자살인가 해서 죽었잖아요. 1962년 밀러는 사진작가 모라스와 결혼했다. 이 부부는 이제 모라스가 사망할 때까지 두 아이를 낳고 함께 지냈다. 그러니까 1962년부터 2002년까지니까 꽤 오래 살았죠, 이 부부는. 밑에 사진이 그 모라스라는 여성이고요. 밀러는 회고록, 단편소설, 수필소설의 저자이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희곡 작가로서 가장 알려져 있어요. 모두가 나의 아들, 세일즈맨의 죽음, 시련 외에도 이제 주요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라서 쭉 써놨는데 실제로는 작품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유명한 극작가 중에 이제 이 유진 오닐이라는 사람이 있고 테니시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어쨌든 이 두 사람과 합해서 가장 위대한 세 명의 미국 극작가 중에 한 명으로 주로 이제 아더 밀러라는 이름이 인용되고 있죠. 예, 아더 밀러는 작가로서 70년을 보냈으며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희곡 작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임종후 많은 배우, 감독, 제작자들은 그를 미국 연극계의 전문가로 인정했으며 브로드웨이 극장들은 그를 추모하며 한동안 전등을 켜지 않았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아서 밀러의 모교인 미시간 대학은 생전 그의 소망대로 이제 이 학교에다가 아서 밀러 극장이라는 어떤 이런 이 명칭을 붙인 극장을 이제 새롭게 만들었어요. 아더 밀러는 89세의 나이로 이제 암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죠. 사실 그 작가로서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아는 인간으로서도 상당히 이제 장수한 편이죠.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면 이 건물에 아더 밀러 시어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아더 밀러 극장 전경인데요. 미시간 대학에 있대요. 그러니까 저는 못 가봤는데 내부는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극장이죠. 그러니까 이 프로시니언 전형적인 이 극장이고요. 밀러는 몇몇 그의 초기 작품, 주로 세일즈맨의 죽음과 시련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작가이기도 하고, 이 두 작품에서 과거는 현재를 토대로 작동하지만 극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여러 면에서 세일즈맨의 죽음은 입센, 지금 이제 이 노르웨이 작가인가요? 그러니까 체호, 그다음에 스트린버그, 버나드 쇼는 이제 전형적인 영국인이고요. 함께 19세기 후반에 시작된 무대에서 보여지는 사회주의 사실주의, 즉 사회적 사실주의의 전통을 이어간다. 이 극작가들처럼 밀러는 인식할 수 있는 인물들, 즉 말하자면 구어체 대화를 통해 상호작용하고 그들의 계급과 시대와 관련된 공통적이지만 깊은 문제에 직면한 노동자 계급의 가족을 제시한다. 말하자면 사회주의 사실주의라는 말을 쓴 이유, 즉 사회주의라는 말을 쓴 이유가 일종의 이제 어떤 계급적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밀러가 자연스럽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도 이제 포함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주의라는 것은 사물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재현하려는 태도 및 사실 묘사의 수법을 통괄하여 지칭하는 용어다. 말하자면 이제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어떤 삶을 무대 위에다 올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무대 위에 올려서 하는 거를 뭐라 하냐면 재현한다 그래요. 재현. 그러니까 삶의 모습을 무대 위에다가 재현을 하는 거죠. 그게 연극인데, 그런데 이제 누가 봐도 연극이라는 것은 진짜 삶이 아니잖아요. 리얼이 아니고 픽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습을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저렇게 하기로 이미 짜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재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배경이라든가 어떤 방 안이라든가 혹은 무슨 거실 안이다 그러면 일반 어떤 집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다 갖다 놓진 않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사조로 따지면 낭만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주의는 일부러 이제 그런 소도구들, 즉 무대 위에 이 거실이다른 거실에 있을 만한 것들을 다 갖다 갖춰놓고 무대를 꾸며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사물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재현하려는 태도 및 사실 묘사의 수법을 통괄하여 지칭하는 용어다. 다른 한편으로 사실주의란 19세기 중엽부터 말엽까지 문학이나 예술에 성행했던 낭만주의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사조를 가리킨다. 낭만주의라는 말은 어쨌든 주로 이 feeling, 말하자면 이모션이죠.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되게 상반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주의 연극은 일반 시민이거나 평범한 일상인이 주인공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주의라는 사조가 연극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점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평범한 일상인이 주인공이 된다는 거. 말하자면 그 전에는 주인공은 대부분 누가 맡았냐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히어로죠. 영웅이라든가 아니면 뭐 왕이라든가 위대한 사람들 이런 사람의 이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주로 주인공이 됐죠. 또한 고정된 유형적 인물 대신에 복잡한 성격의 인물을 창조하고 과장된 연기술을 지향하고 일상의 습관 그대로를 보여준다. 이건 앞에 사실주의라는 얘기 들어보시면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이란 누구나 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잖아요. 착한 사람도 나쁜 생각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나쁜 사람이라 해서 선한 면이 없겠어요. 고정적인 어떤 고정되고 유형화된 인물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죠, 인간에게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 연기 자체를 상당히 이제 과장을 하게 하는 거는 일정 정도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자면 여기 연기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대 위에서는 제스처가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대 위에서는 어쨌든 앞에 관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관객이 본다는 전제에서 하면은 마주 보는 것도 약간 이렇게 45도 각도로 보고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과장된 연기술인데 이런 것들을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신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는 모습 그대로를 그리려고 즉 재현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무대 도구도 가짜가 아니라 진품을 쓰고 의상 역시 실제로 우리가 입고 이제 사는 그런 현실에 가까운 것을 사용하며 구사하는 언어는 구어체의 일상 언어로 현실감을 드러내기 위해 독백이나 혼자 하는 말을 최대한 자제하는 거죠. 관객들이 무대 위의 환경을 자신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동일하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있는 그대로의 어떤 세상, 삶, 사회, 생활 이런 걸 그리려고 노력한 거예요. 사실주의 연극은 제작을 총괄하는 책임자, 최종 창작자이자 가장 책임 있는 예술가로서 근대적 의미의 연출가의 탄생에 기여했다. 왜냐하면 연출가가 역할을 부여하고 그 역할에 맞게끔 만들어내는데 그게 이제 사실주의 이 사조에 와서는 더 이제 그런 연출자의 역할이 더 강화된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연출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포맷으로 바뀐 거예요. 초기에 사회 사실주의자들처럼 밀러는 내적 갈등이 외부의 작용만큼이나 극적인 복잡한 인물들을 만들어낸다. 예, 이제 이번에 표현주의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셀짐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런 대화 내용이라든가 거기 나와 있는 이제 극중 인물들이죠. 인물들은 상당히 사실주의에 가까워요. 그런데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중간중간에 윌리 로만이 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식들은 도대체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야, 아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혼자 이야기를 하고 혼자 뭐 이렇게 뭔가를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이제 관객이 보기에 저 사람이 지금 혼자 무슨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니 뭔가 회상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로 그쪽에 뭘 이용하냐면 조명을 주로 이용해서 그 그 자식들하고 하는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혼자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일종의 테크닉이죠. 기법을 이제 표현주의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표현주의가 어쨌든 내용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이제 의도한 것들이 좀 있어요. 표현주의는 20세기 초 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전개된 예술운동이다. 이 운동의 특색은 작가 개인의 내부 생명, 즉 자아, 혼의 주관적 표현을 추구하는 감정 표출의 예술이라는 데 있다. 말하자면 표현주의의 특색은 작가 개인의 어떤 감정 표출의 예술이라는 거죠. 물론 그것을 이제 연출자가 무대 위에서 등장인물을 통해서 구현하거나 재현하고 있지만 이런 특색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운동은 우선 회화에서 시작되어 다른 조형예술을 거쳐 문학, 연극, 영화, 음악에까지 미쳤다. 1차 세계대전의 혼란한 시기에 추진된 혁신적이고 촉발적인 운동이었으며 표현주의 작가들은 기존 질서에 진부하고 낡은 것을 허물어버리고 새롭고 신선한 것을 찾으려 했다. 잘 아시겠지만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계속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이제 사용이 되고 이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걸 바꾸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그러면 말하자면 이제 이 연기를 하는 배우나 전체 그걸 이렇게 이제 구도를 만들어내는 어떤 연출자나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관객이 문제가 되죠. 관객은 기존의 방식에 익숙해 있다가 저게 뭐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한꺼번에 과도하게 확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새로운 테크닉을 조금씩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원래 확 바꾸려고 했던 그런 선까지 이제 바꿔지는 거죠.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이런 식의 사조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만들어지는 건데 어쨌든 이 표현주의라는 말은 개인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의도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무대 어떤 조명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하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보기에는 이제 계속 해오던 방식, 말하자면 기존 질서를 진부하고 낡은 것이라고 봐서 말하자면 새로운 식의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기도 한 거예요. 표현주의 연극의 탄생 배경과 정의. 네, 독일을 중심으로 나왔는데 일종의 저항극으로서 1차 대전 이전의 가족제도와 관료제도의 권위, 완고한 사회 질서, 즉 산업사회와 삶의 기계화에 대한 도전으로 시작되었다. 이건 글로 쓰니까 이런 거고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을 겪고 있지만 전쟁을 하기 전과 전쟁을 하고 난 후에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거나 이웃을 보거나 인간을 보는 어떤 아니면 이념을 보는 어떤 시각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왜냐하면 남의 일처럼 보는 것과 내가 직접 거기에 한 일원으로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누가 죽었더라가 아니라 내 옆에서 포탄이 터져가지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내 가족이 죽는 걸 직접 목격하는 사람하고는 세상과 삶을 보는 눈이 확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제도든 관료제도든 그 권위적인 거든 뭐 사회질서든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어떻게 똑같이 보겠어요. 그러니까 한 국가가 전쟁을 하니까 거기를 침략한 그런 국가의 계획대로 빨리 이제 원하는 대로 되진 않는데 그럼 뭐냐 하면 그 전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3일이면 점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나라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확고하잖아요, 지금. 실제로 이제 몇몇 이 유럽 국가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 도와주면 지금 전쟁 상황이 확 바뀔 수 있는데 지금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직접 참전은 안 하고 무기를 대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절박한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든지 어떤 유형이든지 어떤 형태든 도와주는 건 다 좋겠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시켜야 되니까. 지키거나 먹어야 되고 막말로 그 군화 자체도 부족하고 모든 게 다 부족하겠죠.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은 절박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는데 애를 쓰고 있지만 이제 다른 나라를 보는 어떤 시각, 시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들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이걸 잘 넘어가면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대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정부의 어떤 정책적 방향 이런 걸 떠나서 국민들이 이미 다 갖게 될 거예요. 각 개인이. 표현주의 희곡은 니체의 영향을 받아 개인을 찬양하고 저항적인 인간성을 이상화했다. 그러니까 뭐 니체는 어쨌든 그 신을 상정하는 걸 끔찍히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또한 20세기 초반에 성립된 프로이드와 융의 심리학의 도래는 극작가들에게 감춰진 내밀한 심적 상황을 드러내도록 작업했다. 프로이드는 프로이트라고 쓰기도 하고요. 융은 칼 융이라는 일종의 이제 프로이트의 어떤 프로이트가 어쨌든 심리학을 먼저 개척한 특히 정신분석이나 이쪽에 먼저 개척한 사람이니까 직접 배웠든 안 배웠든 제자격 되는 거죠. 제자나 후배 정도 되는 학자인데 그런데 두 사람이 극명하게 갈라진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프로이트는 무의식이라는 것을 되게 그 어떤 한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한정해서 설명을 했고요. 무의식 자체를 그렇게 이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인 어떤 한 단면으로 프로이트는 생각을 했어요. 이에 반해서 칼 융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도 무의식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을 특히 어떻게 생각했냐면 무의식에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무의식에는 부정정을 초월해서 되게 창조적인 면도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의식을 어떤 개인적인 차원, 프로이트처럼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한정시키지 않고 집단적인 무의식, 즉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이 융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둘과 되게 비슷해 보이면서도 완전히 다른 어떤 심리학 이론을 이제 추창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이제 무의식이라는 게 프로이트와 융 이전에는 뭐 물론 프로이트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한정하고 이런 부정적으로 본 측면이 있지만 그 전까지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정신세계의 무의식이라는 개념 자체를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심리, 정신 이쪽 분야에서는 어, 거의 선구자적인 어떤 이런 심리학자들이죠,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저런 뭐 북극이나 남극이나 그런데 빙하 같은 게 위에 이렇게 물 위에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물 위에 보이는 그게 인간의 어떤 의식 부분이라면 보이지 않는 밑에 물 속에 있는 빙하 그건 이제 인간의 어떤 무의식과 같다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 아마 설명이나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아래를 다 합하면 아래가 더 클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무의식을 그동안은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든 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무의식이라는 어떤 그런 영역을 이제 이 두 사람이서 개척하면서 인간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단면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그런 거죠. 아주 어린 시절에 횡단보도 앞에서 아빠와 마주 봤는데, 아빠가 이제 신호등이 바뀌어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다가 신호 위반한 트럭이 치여서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그 건너편에서 이제 어린 자녀가 보고 있었던 거죠. 이 자녀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잘 살아요. 잘 사는데 마치 트럭이 와서 사람을 받거나
뭐, 아니면 이런 이제 비슷한, 그런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때 게 막 떠오르는 거죠. 그럼 그때까진 그게 어디가 있었냐? 우리는 그거를 몰랐었는데, 이 두 사람 때문에, 아, 그게 인간의 어떤 무의식 영역 어딘가에 이렇게 감춰져 있다가, 그런 비슷한 그림을 보면 훅 떠오르는 거죠. 의식화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을 전혀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치료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무의식 개념이 생기면서 인간을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틀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 무의식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극을 만들거나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도 인물들을 그리는데 되게 크게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1차 대전 중 참호 속에 팽개쳐진 병사들의 시신의 모습은 극작가들로 하여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시각을 자제하고 인간과 사회에 관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제가 요새 우크라이나 이 보도가 생각보다 많지도 않지만, 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러시아 병사일 것 같은데, 병사들이 이렇게 이제 아니면 쓰러져 있는 모습들을 TV에서 볼 때가 있어요. 사실 그건 보도하는 입장에서는, 어, 이렇게 이제 참혹한 전쟁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사람이라는 게 되게 이렇게 적응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장면을 보면 아 참혹하다 이런 건데 자꾸 되풀이 반복해 보면 전쟁 자체라든가 거기 모이는 시신의 모습까지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더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해요. 처음에 볼 때는 너무 이렇게 놀랄 것 같은데 몇 번 보면 뭐 전쟁이니까 당연한 모습 아니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 같아서 보도하는 사람들도 아마 되게 고민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표현주의 연극은 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종의 반사실주의 연극운동이다. 말하자면 사실주의는 있는 그대로 그린다는 전제하에 이제 얘기하는 거라면 표현주의는 일종의 환상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과거를 떠올려서 얘기를 하든 뭐 뭘 하든 간에 이렇게 조명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지금 옛일을 생각하는 모양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환영, 환상 이런 이미지가 그려지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주의와는 아주 정반대의 어떤 그림이죠. 시청각적 연극 수단으로서 연극 장치나 조명의 강조를 통해 배우의 연기를 대체했다. 말하자면 조명빛을 갖고도 저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 이런 거 그려낼 수 있으니까. 일정한 계층을 대표하는 유형적 인물을 등장시켜 비명, 울부짖음, 기계적인 왜곡, 과장된 동작을 통해 인간의 내적 진실을 극대화시켜 표현하고자 했던 연극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사실주의 얘기할 때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유형적 인물을 이런 거에 대한 반발로 사실주의가 등장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낭만주의에 대한 반발로 사실주의가 나왔지만 표현주의는 또 사실주의에 대한 반발로 이제 일정 부분을 고치고 가는 거죠. 이러한 표현주의 연극은 후에 극장주의 운동이나 서사극에 영향을 끼쳤다. 연극을 관람할 때 우리는 무대 배경과 소품을 보며 극의 분위기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말하자면 무대 배경이라든가 극 중에 나오는 인물들이 입고 있는 의상이라든가 들고 있는 어떤 물건 그런 것들이 이제 소품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며 극의 분위기와 흐름을 혹은 저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죠. 무대 가구와 소품들이 실제와 같은지 아니면 그냥 희상이죠. 허구적으로 만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극의 스타일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사실주의와 극장주의는 연극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공연 스타일이다. 사실주의는 배우의 연기를 포함한 모든 무대 요소들이 실제 생활에 근접하도록 그렇게 이제 흉내낸다. 관객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일상적인 현실의 모습이라고 받아들이도록
삶을 재현하려는 공연 스타일이 사실주의다. 19세기와 20세기 유럽과 미국의 주된 경향은 일상생활을 무대 위에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 재창조하는 것이었다. 연출자 체호베 극은 근대 무대 리얼리즘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힌다. 그는 19세기 연극의 부자연스러운 인위성에 대항하여 관객이 실제의 인생을 지켜본 듯한 사실주의를 주장했다. 그러므로 극의 무대 장치와 의상, 대화, 그리고 소품까지도 사실적이었다. 그렇지만 극장주의란 비사실적인 방식으로 공연되는 연극을 말한다. 무대는 연극적인 방식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연극 자체가 비사실이잖아요. 연극은 허구야. 연극은 말하자면 그냥 인물들만 따져도 내가 실제로는 뭐 그런 거죠. 무슨 내가 정치가든 뭐 대학 교수든 뭐 교회 목사님이든 절의 스님이든 실제 내 커리어가 그렇더라도 무대에 올라갈 때는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장이었더라도 내가 맡은 역할이 거지면 그 공연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동안은 거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연극이 끝나면 어떻게 다시 국회의장을 가겠죠. 말하자면 실제 생활과 관계없는 허구를 무대에 올리는 게 연극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연극이 만들어진 그 무대는 다 비사실적이죠. 그러니까 무대는 연극적인 방식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극장주의는 대규모의 호화스러운 공연을 추구하며 고전과 친숙한 작품을 새롭고 특이하게 해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무대를 작은 방이나 거실처럼 보이게 하기보다는 그저 매개체로서만 강조한다. 말하자면 무대는 우리가 만드는 어떤 허구로서의 예술작품을 보는 장소로만 사용한다는 거죠. 연출자 안드레이 세르바는 극장주의식 스타일을 개발했다. 1917년 뉴욕 링컨 센터 아가멤논 공연에서 인간의 소리와 양식화된 의상과 가면, 춤, 마임, 노래, 새로운 음악을 이용해 아이스킬로스의 이야기를 매우 야단스러운 스타일로 공연했다. 희곡을 읽다 보면 그 속에 공연 스타일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이 다루고 있는 경험이 우리들 거실이나 커피숍보다 더 크고 으리으리한 것이라면 그 작품은 극장주의식 스타일임이 틀림없다. 그리스 시대 희곡 작품들은 극장주의식 스타일이 대부분인 반면 현대의 심주의극과 사회적인 내용을 담은 극은 사실주의적 스타일이 많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보면 그런 거죠. 뮤지컬 같은 것들은 되게 화려하잖아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극장쇼죠. 뮤지컬 같은 것들은. 반대로 이렇게 소극장에서 이루어지는 극들은 일단 무대 크기라든가 공연장 크기 때문이라도 일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소품들을 다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무대 배경으로. 그러니까 이 대극장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사실적인 그런 쪽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표현주의 연극 형식은 과장과 전도를 주된 요소로 삼아 인간의 내적 심리를 표출하기 위해 좀 과장하고 기존 사실을 왜곡하고 전도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표현주의라는 것들은 이런 과장과 전도를 중요한 어떤 극적 요소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형식은 낭만주의 극이 범하기 쉬운 감정적이고 비현실적인 내용을 배격하고 사실주의의 단점이라 할 수 있는 삶의 겉모습의 이제 어떤 복사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되었다. 삶의 겉모습의 복사라는 말은 이게 우리말로 쓸 말이 없어서 이걸 써놨는데, 그러니까 삶의 겉모습만, 그러니까 말 진짜 삶의 모습이 아니라 겉모습만 그대로 갖다가 옮겨서 재현한다는 거예요. 마치 복사하듯이. 이런 거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되었다. 과거에는 한 인물의 내적 현실을 독백이나 방백으로 표현하였지만 표현주의 극에서는 이런 독백이나 방백이라는 요소들은
이제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이나 내적 심리를 강력하게 표면으로 끌어내는 것이 표현주의 작가들의 작업이다. 표면적인 인물의 표정은 관습적인 행위, 말하자면 가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표현주의는 주로 무대의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 과장, 전도하고 내적 심리를 표출한다. 무대 장치, 음악 효과, 조명 이런 걸 최대한 이용했기 때문에 표현주의 극은 오히려 문학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가서 뮤지컬 같은 거 보면 다 섞여 있죠. 표현주의 요소, 조명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거 최대한 이용하고 있고요. 무대 장치 같은 거. 그리고 뭐 이 극 자체, 그러니까 뮤지컬 내용 자체가 고전적인 거라면 의상 같은 건 또 오히려 고전 옛날에 입던 거에 비슷하게 이렇게 입히려고 되게 사실적인 것들에 치중을 하는 점들이 있죠. 말하자면 요즘의 극들은 다 섞여 있어요. 표현주의든 사실주의든. 자기들이 좋은 것들만 갖다 따서 쓰는 거죠. 표현주의 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른 형식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달리 뚜렷한 개성이나 감정이 없이 하나의 상징 또는 유형적 존재에 불과하다. 관객들은 무대에 선 인물들과 동격화되고 감정적으로 교감하기를 원하지만 표현주의 극에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과장하고 자꾸 왜곡하고 혹은 뭐 갑자기 사람이 훅 바뀌가 전도하고 이러니까 안 되죠, 이게. 문학성의 상실 또는 관객과의 감정적인 교류 단절을 표현주의의 최대 약점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반대로 내면을 최대한 표출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객들의 기억에 이제 그 장면이 오래 남는 거죠. 특징적인 성격과 기법은 일단 극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마치 꿈과 같고 악몽과도 같다. 그래서 아마 윌리 로만이 혼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윌리 로만이 혼자 자기 밴 형님하고 얘기하고 이런 거는 실제로는 자식들하고 얘기하다가 혼자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예, 꿈 같고 이런 거죠. 이런 분위기는 그림자가 드리워진 비사실적인 조명과 무대 장치의 시각적인 변형을 통해 강조된다. 대사와 대조를 이루는 침묵과 휴지는 비정상적일 만큼 긴 시간 동안 유지되면서 꿈과 같은 효과를 자아낸다. 휴지라는 말은 이게 퍼즈라는 말이 우리말로 이제 멈춤이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음, 침묵은 아예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갑자기 할 이야기를 안 하는 거고요. 휴지는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그 다음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멈추는 게 이제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상대와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얘기를 안 하지? 할 정도로 이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 딱 멈추는 것 같아 휴지라 그래요. 무대장치, 자연주의 연극의 세부 묘사를 피하고 극의 주제가 요구하는 철저히 단순화된 이미지를 창조한다. 괴상한 형태와 선정적인 색을 이용하는 장식이 자주 등장한다. 자, 1번과 2번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거죠. 조명하고 그다음에 무대 배경을 그리는 어떤 색. 말하자면 조명도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빛, 빛이나 색을 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표현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게 구조. 각기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에피소드, 사건, 극적 장면으로 분리되어 있다. 극적 갈등 대신에 작가 자신을 대변하는 몽상가를 통해 극적이고 긴 대사가 강조된다. 중요한 건 어쨌든 이 표현주의 기법을 통해서 이,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어떤 인물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항상. 인물들은 개성을 상실한 이름 없는 남자, 아버지, 아들, 노동자 등으로 지칭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보통 사람이라는 거고요. 이런 인물들은 개성보다 유형화되고 풍자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특수한 개인보다는 사회의 집단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서는 별로 특색 없는 그냥 보통 사람이지만 어떤 점에서 보면 그런 거죠. 무력한 이 5, 60대 그다음에 이제 이 세즈맨의 죽음을 예로 들면
여전히 이제 방향을 못 잡는 젊은이, 뭐 이런 것들을 그려주는 거죠. 그들은 자아가 분열되어 자아 붕괴 상태에서 기계화된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들의 모습 그 자체가 현대의 비인간적 상황을 암시한다. 따라서 무대 위의 인물들을 그로테스크하며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이 그로테스크라는 말은 되게 문학에서 중요한 용어이긴 해요. 중요한 용어이긴 한데 이걸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좀 그래요. 이 유럽에서 카니발 같은 것들이 주로 이제 봉건주의 시대 때 주로 시작됐던 것들인데, 말하자면 봉건주의 시대 때 군주가 있죠, 위에. 군주가 됐든, 뭐, 왕이 됐든, 내지는 뭐, 어떤 우리로 따지면 대빵 양반이 있든 간에, 이제 그 성에 살거나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 그 군주나 그 왕이나 그 양반의 땅을 붙여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를 들자면, 어,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주를 막 발로 밟아서, 뭐, 어쨌든, 뭘 해가지고, 결국 포도주를 만들었어. 뭐 계속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이, 포도, 이제 발로 밟은 걸 갖다가 다 즙을 내서 그 즙만을 이렇게 따로 모아놓는 거죠. 모아서 어디다 놓냐면, 큰 어, 가죽 주머니라고 할 수는 없고 뭐라 그러죠. 하여튼 큰 포대 같은 데 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밀봉을 해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뭐 오크통이나 이런 데 넣기 시작했지만, 맨 처음에는 이제 가죽으로 만든 이런, 이제 그, 푸대 같은 거에다 놓죠, 맨 처음에는. 근데 그걸 일정한 기간이 되면 가서 이렇게 한 번씩 그 묶은 부분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크통도 이렇게 좀 열어서 안에 이제 그 생기는 가스나 이런 것들을 빼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터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봉건주의 시대에 어떤 자기들이 모시는 군주라든지 아니면 뭐 주인, 이 사람의 땅을 우리가 붙여먹고 살고 있지만, 말하자면 그 사람의 거의 재산 위에서 우리가 사는 거죠. 하지만 그 군주도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걸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계속 그냥 부려만 먹으면, 그런 사람들이 터진다는 거예요. 마치 이 가죽 주머니에, 가죽 에 들어있던 포도주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카니발을 하는 거죠. 카니발 동안에만큼은 이제 자기들끼리 연극을 하면서 똑같은 그런 이제 농사꾼, 노동자, 노예, 이 하인 이런 데 불과한 신분들이면서도 뭘 하냐면 연극을 통해서 왕도 되고 군주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실제 군주들은 그냥 다 이해하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터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마치 옆에서 신이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것처럼 뭐라고 그러냐면 참 그로테스크한 어떤 그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대 위의 그로테스크라는 말은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일 쉽게 떠오르는 되게 괴기하고 이상한 모습을 그로테스크라고 흔히 쓰는 말인데, 근데 실제로 그로테스크라는 말은 되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문학에선 이걸 되게 많이 써요, 실제로. 대화와 달리 시적임이 열정적이다. 때때로 대사가 길고 서정적인 독백 형태를 취하다가 한두 단어 혹은 감탄사로 이루어진 단음의 전보문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대사를 통해 배우의 동작이나 제스처를 지시하는 대신 직접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이건 뭐, 윌리 로만 대사 가끔 보시면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심정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연기 양식. 네, 뭐, 넘어갈게요, 그냥. 윌리의 내적 갈등, 정신적인 방향 감각 상실. 일탈을 드러내기 위해 밀러는 표현주의적 기법을 이제 일부분 사용하는 거죠.
표현주의는 등장인물의 내적 작용을 드러내기 위해 왜곡된 외부 현실을 보여준다. 등장인물의 내적 경험을 객관화하기 위한 실증적 방법에서 자연히 멀어진다. 그러니까, 윌리로마는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도 제일 중요한 거를 뭐 키워드를 뽑으라면 그거죠. 인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게 행동해라. 어? 말하자면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가 실력을 키워라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기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기도 그렇게 해서 장사했다는 거야. 근데 자기 시대가 젊었을 때는 그게 통했을 수 있었죠. 나이가 먹고 나서는 안 통했고, 당연히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통했을지도 모르죠. 자식들이 이제 컸어요. 안 통하죠. 여전히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윌리로만은. 밀러의 조명 사용과 그의 무대 방향을 주목하라. 연극이 시작되면서 그는 관객들에게 윌리의 작고 부서지기 쉬운 집과 뒤에 있는 각진 모양,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의식하도록 지시한다. 이 설정은 윌리의 정신 상태에 대해 무엇을 시사할까? 윌리가 집을 질 때는 그 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앞에 나무에다가 이렇게 뭐죠? 그네 같은 것도 걸고 살 수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사이에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큰 아파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나무도 베어버리게 됐고, 이제는 자연 한가운데 있던 내가 주인공인 것 같은 그런 집이 어느 순간에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집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 걸 이제 이 지시문에 적어놨어요, 밀러는. 적어서 밀러가 의도한 게 뭘까? 이게 만약에 윌리의 정신 상태에 관한 것들을 좀 시사하려고 한 거라면 도대체 어떤 점을 지금 그렇게 시사하려고 한 것일까라는 거예요. 극이 진행되는 동안 밀러는 계속 플루트의 음악을 소환한다. 플루트의 음악이 이제 간간히 들리죠. 플루트의 음악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플루트는 윌리의 아버지와 연관이 되어 있고 아직도 윌리가 아버지가 방치했던 것으로 인해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가를 암시한다. 윌리의 형 벤이 함께한 장면에서 활용된 표현주의 기법을 주목하세요. 윌리에게 이 장면들은 과거가 아닌 현지에서 펼쳐진다. 말하자면 그 장면은 회상하는 장면이 아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 마치 무슨 허상을 보듯이 벤이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밀러는 형식을 만들고 싶었다. 그 형식 자체가 말 그대로 윌리 로만의 사고방식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 직업을 암시하는 세일즈맨의 제목이 암시하는 것은 The Inside of His Head, 그러니까 머릿속이죠. 머릿속으로 극의 내용과 설정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준다. 밀러는 극이 시작될 때 열린 무대에 프로시니엄 아치노피의 거대한 얼굴을 세울 생각까지 했다. 만약에 그렇게 거대한 얼굴을 무대 앞에다 세워놨다면 효과적이었을까? 그럴 것 같진 않죠. 이 극이, 이 극의 어떤 부분이 윌리의 머릿속에 실제로 설정되어 있을까? 윌리의 머릿속은 모순투성이었기 때문에 밀러는 이 제목이 우스워 보였다고 말했다. 전형적인 이제 프로시니엄 무대라는 건 여러분이 지금 극장 가면 보는 무대예요. 말하자면 이 앞에 무대가 있으면 무대 앞에 그 앞에는 관객들이 있죠. 실제로 이제 영국에서는 여기 이 앞에 지금 에이프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여기가 이제 뻥 뚫려가지고 관객이 저 무대에서 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대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사면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면 중에서 지금 한 앞쪽이 뻥 뚫린 거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 막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위에 있는 인물들은 공연을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프로시니엄 무대들은 요즘에 보는 무대는 다 프로시니엄 무대예요. 앞에 무대가 있고
앞으로는 관객석도 있는 것들. 뭐 양쪽에 있지만 어쨌든 무대에서 보면 앞에 있는 무대들이니까. 그 프로시니엄 무대가 있고, 그 다음에 한가운데 이제 원형 무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출 무대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차이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놨는데, 어쨌든 맨 밑에 보시면 별칭이라 그래가지고 사진 틀,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는 말을 쓴 건데요. 액자 무대, 아레나 무대. 아레나 무대는 지금 주로 언제 쓰냐 하면, 이 원형 무대는 요새 많이 쓰는 건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격투기 하는 거. 그다음에 돌출 무대가 있고요. 윌리의 정신적 혼란과 영적 이탈을 극화하기 위해 밀러는 자유연상을 통해 기억이 안팎으로 엮여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비난하며 반증하는 윌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다소 표현주의적 형식을 채택한다. 극작가 밀러에 따르면 이 연극의 구조는 플래시백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보여주는 일종의 모바일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유연상, 플래시백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 표현들이죠. 자유연상이라는 말은 정신요법에서 환자의 정신세계를 탐색하는 방법이다. 말하자면 환자가 그냥 떠오르는 생각들을 다 말하게 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대로. 정신요법에서 환자에게 요구하는 단 한 가지가 이것이다. 생각나는 대로 다 말씀하세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는 할까 말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는 이것이 치료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하였다. 자유연상은 정신분석의 상황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정신분석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정신분석적 정신요법에서도 일어난다. 말이 좀 어렵죠? 만약 자유연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의식에 접근할 방법이 없고 통찰, 말하자면 어떻게 치료할까 이런 것도 떠오를 수 없다는 거죠. 자유현상을 권고하기 위하여 의사는 환자에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무엇이든지 하나도 빼지 말고 전부 다 말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떠오르는 것도 막 계산하잖아요. 이건 할까 말까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떠오르는 대로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거기서 이건 왜 떠올랐을까를 다 찾아내는 거죠. 영화나 드라마의 플래시백이란 무엇인가? 플래시백이란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용되는 내러티브 장치이다. 시간상으로 등장인물의 인생이나 혹은 등장인물의 어떤 삶의 역사죠. 여기서 앞선 시기로 되돌아간다. 앞선 시기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말하자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처럼 나오는 것들이요. 플래시백은 주로 등장인물의 회상을 통해 과거의 이야기로 흘러간다. 그래서 플래시백은 해당 내러티브 내에서는 등장인물의 주관적인 기억이다. 플래시백은 기억과 역사, 즉 주관적인 진실의 영화적 재현이다. 주로 회상 장면을 우리가 말할 때 플래시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문학에서는 액자식 구조를 이미지화한 것을 플래시백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액자식 구조가 또 걸릴 거야, 제 마음에. 액자 구조요. 액자 구조는 액자가 그림을 둘러서 그림을 꾸며주듯 바깥 이야기, 말하자면 외부 이야기가 그 속의 이야기. 액자가 그림 둘레에 액자가 이렇게 이제 쳐져 있죠. 그러면 액자가 외부에 있으니까 그 내부에 있는 거는 그림이에요. 말하자면 바깥 이야기, 외부 이야기가 내부 이야기, 그 속의 이야기를 액자처럼 표현하고 있는 기법을 말한다. 액자 구조는 대개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 흘러가다가 내부 이야기가 끝나면 다시 외부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이 보통이며 시점이 불투명하게 변화하기도 하는데 대개 외부 이야기는 1인称 시점,
내부 이야기는 3인칭 시점으로 진행된다. 액자 구조는 외부 이야기를 내부 이야기 밖에 두면서 내부 이야기의 진실성을 부여하고자 쓰인다. 주의할 점은 내부 이야기가 무조건 사실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부 이야기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자 한 것이다. 액자 구조는 소설뿐 아니라 희곡, 영화나 텔레비전 시나리오, 시, 음악, 심지어 철학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런 건 연극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새는 이제 극중극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요. 이제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해요. 연극을. 그럼 관객은 보고 있죠. 그럼 그게 극이잖아.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연극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연극을 하는 배우들끼리 그 안에서 또 연극을 해. 그걸 이제 극중극이라 그래요. 그럼 관객은 우리가 원래 보는 극에다가 그 안에 또 하는 극중극을 또 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거에 따라서는 어떤 내용이 사실인지를 관객들이 막 헷갈려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극중극을 통해서, 아, 이 연극에서 돌아가는 내용, 이야기 내용이 이런 거구나라고 오히려 모르는 걸 파악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연극 기법에서는 왜 중요하냐 하면,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해요. 밑에서 관객이 그 연극을 지켜봐. 이게 원래 그림이죠. 그런데 연극하는 사람들, 무대 위에서 연극하는 극중 인물들끼리 또 연극을 해, 몇 사람이. 그러면 그 배우들 중에 일부는 극중극을 지켜보는 관객의 역할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실제 관객은 앉아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연극이 노리는 어떤 그런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법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꾸. 이 연극의 1951년 영화 버전은 표현주의적 기법이 플래시백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자, 말하자면 표현주의적 기법과 플래시백은 사실 그냥 회상이니까. 근데 표현주의 기법은 내가 과거 이야기로 돌아가서 회상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그런 허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걸 완전히 표현주의 기법을 무시하고 플래시백으로 회상 장면으로 바꿔버린 거죠. 한 남자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에 몰두할 정도로 가까운 환경에 대한 의식을 잃는 광경에는 피할 수 없는 공포가 있다. 그 공포는 사라졌고 그 문맥이 실제로 그의 상상 세계가 되었을 때 드라마는 이제 서술적인 어떤 글에 불과하다는 거죠. 실로 그의 공포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그의 한없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지금과 그때 사이의 긴장은 그래서 사라졌다. 과거와 현재 사이의 마찰과 충돌, 긴장이 연극의 특별한 구성의 심장이었는데 그거를 플래시백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이런 게 다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을 영화했는데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 영화는 작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데스 오브 셀즈맨의 주제는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뭐 읽어보셔도 다 알겠지만 현대 비극의 영웅으로 있어서 윌리로만 이 사람이 영웅인가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 현대적인 비극 한 인물로 윌리 로만이 등장했고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개인의 탐색. 이제 아들 비프가 이제 비프에 해당하는 말이고 성공 추구의 실패 이렇게 따지면 왜 실패했을까? 이건 아마 읽어본 사람 다 알 수 있어요. 인간은 세상 어딘가에 지문을 남길 필요가 있다. 사회의 물질적 가치에 대한 고찰, 아들에 대한 아빠의 사랑과 아빠에 대한 아들의 사랑, 부자 간의 갈등, 누가 어쨌든 권력을 휘두를 것인가의 문제, 의사소통의 문제, 포기와 배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극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서 일단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올려서 일을 좀 하려고 해요. 나머지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